소개받은 김세기입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책으로 정말 그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이 굉장한 그 업적을 내고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잘 만들 줄 몰랐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요즘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신라 가야의 고분 문화인데, 신라와 가야는 신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사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삼국 통일까지 하는 대국이 됐지만, 가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가야, 십가야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해서 통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신라에게 이제 복속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삼국시대의 고분은 이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고고학적인 것에서 나오는 유물들로 인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료가 고분인데, 가야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크게 활동을 못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있어요. 신라는 삼국사기라든지 다른 삼국유사라든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만, 가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사책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일부 나오는 거 외에, 또 일본 역사책인 일본서기에 나오는 거 외에 별로 자료가 없어서 고분 자료를 가지고 가야서를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무슨 뭔가 지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는다 해서, 토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고분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신라 토기가 가야 토기가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만 눈여겨보면 신라 토기, 가야 토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이제 신라 토기와 가야 토기를 박물관이나 어디 데 가서 보시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고분과 고분문화, 왜 고분이 뭐냐 하는 거하고, 고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이 묻혀 있고 어떤 게 이 유물이 나오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가야의 고분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시대의 고분인데도 그게 다르다는 걸 보고, 그리고 고분 출토 자료에서는 음식물 자료,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나, 어떤 것을 제사에 썼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신라 가야 사람들의 왕이나 귀족들이 몸에 착장했던 위세품이라고 그러는데, 신분을 나타내는 무슨 금관이라든지 금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라 토기와 가야 토기의 구분하는 방법,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이제 내세관, 고대 사회, 고대 사람들의 내세관이 뭐냐, 지금 내세관도 비슷한데, 고대 사람들은 원시시대, 이제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이럴 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에 영원 불멸 사상이에요. 우주 만물에는 다 혼이 있다. 혼이. 그래서 그 혼은 사람 육체는 죽어서 없어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100년을 못 살고 옛날에는 뭐 6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였으니까 그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영혼은 죽어서도 저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영혼이 잘 살기 위한 중요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 그것은 민족이나 종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신의 처리 방법이 다 달라서 그것을 장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장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기 그 인도의 겐지스강 저 상류의 펀잡 지방에서 이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배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강물에다 갖다가 띄워서 멀리 흘러버려요. 그걸 이제 보통 수장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닌 일이죠. 그래서 가끔 요즘도 한강에서 누가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국가에서도 물론 그거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지만 거기서 못 찾으면 개인이라도 가족이 많은 돈을 들여서도 그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장을 하는 게 하는 민족이었다면 물에 떠내려갔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티베트에 이제 가면 거기 산악지방인데 거기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땅 바위이고 그래서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신을 썩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자기 뭐 할아버지나 누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저 산꼭대기에 그런 조장하는 이 장례시하는 바위가 넓은 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큰 칼 가지고 시신을 막 쳐요. 팔도 치고 뭐 다리도 치고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바위에다 이렇게 얹어놔요. 그러면 그 독수리들이 거기 많은데 독수리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살을 이렇게 파먹어요. 그러면 뼈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안 썩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그런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장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90%가 화장을 하지만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화장을 했었다. 근데 매장, 이제 땅에다가 묻는 매장, 이거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하는 장법이 매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매장한 흔적을 우리가 고분이라고 그런다. 옛날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상 때문에 이 땅에다가 묻느냐 하면은 계세 사상이라고 한자로 이 세상이 계속된다.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의 지위, 경제적인 력, 그 다음에 그 계급 이런 것들이 죽어서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세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 계세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상에서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도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집이 지하의 무덤이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시신을 깨끗하게 훼손시키지 않고 잘 모셔야 떠돌아다니는 그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기서 산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유택이라고 그런다. 검은 어두운 곳에 있는 집이다. 근데 그 누가 땅에다 묻어야 되느냐 하면은 의무가 있어요. 관습법으로. 그것은 혈연을 나눈 사람. 그러니까 이 그 후손 또는 뭐 이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땅에다 묻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관습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땅에다 묻지 못하는 시신은 그 시신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원혼이 된다.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원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시집 못 간 옛날 이거 생각입니다. 시집 못 간 처녀가 땅에 묻히지 못하면 처녀 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땅에다 묻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형벌은 요즘은 뭐 제일 큰 형벌은 사형이죠. 근데 옛날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대에는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사형시킨 다음에 땅에 묻지 못한다. 사형은 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죽는데 땅에 묻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에 반역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무서운 형벌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그것도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동양도 마찬가지에서 땅에 묻어야 되는데 고대에서 그 국가 반역죄를 하면 땅에 못 묻게 한다. 그래서 이 서양의 그리스 시대에 4대 비극이라고 하는 옛날 그 소설이 있었는데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안티고네라고 하는 뭐 연극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연극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이 안티고네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오빠가 둘이 있는데 이 그리스의 그 보편적인 이게 상속으로는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큰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게 보통 일반에서도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큰아들은 맏아들은 이게 모든 게 다 제도적으로도 갖춰지고 다 상속권도 우선권이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둘째는 늘 형에 치여서 그래서 항상 도전적이고 뭐 그런 불만이 많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이 왕이 된 게 저 바보 같은 놈이 왕이 됐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거를 부추기는 일부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가 더 똑똑한데 저거 형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형을 치고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을 도왔지만 동생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적군을 데려다가 싸우다가 동생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고 동생도 죽으니까 외삼촌이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왕이 된 이 외삼촌이 큰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땅에다 묻어라. 둘째 아들은 나라를 해치고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둘째는 매장하지 못한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관수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야 되는 이거는 뭐 요즘 이 문자법보다도 사회법보다 훨씬 더 관수법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의무를 이 오빠들을 묻어야 되는 의무가 누가 있냐면 안티고니로 여동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생을 묻는 사람은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포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몰래 작은 오빠의 시신을 끌어다가 땅에다 묻었어요. 그걸 왜냐하면 관수법으로 내가 묻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다가 거기 경비병한테 걸려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고네 약혼자가 누구냐면 지금 새로 된 왕의 아들이었어요. 외삼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동족 형제간에 결혼하고 자매간에 결혼하니까. 근데 이제 그 오빠가 이 약혼자가 와서 너는 죽을 줄 알면서 왜 오빠를 땅에다 묻었냐 그랬더니 나는 외삼촌의 사회법보다 내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오빠를 묻어야 되는 관수법의 의무가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죽을 줄 알았지만 오빠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약혼자의 칼 차고 있던 거를 꺼내서 자기 목을 찔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약혼자 사랑하는 안티고네가 죽었는데 내가 또 살아서 못하느냐? 그 칼을 자기가 집어가지고 그 약혼자도 찔러서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었죠. 그랬더니 그 외삼촌의 그러니까 새로 왕된 사람의 부인이 와서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 못하랴. 그러고 그 어머니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죽고 이게 약혼자도 죽고 다섯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시인의 안티고네라는 이 비극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형은 죽어서도 땅에 묻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형벌이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근데 거기 서양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관수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삼국지 위서 동리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특히 부여 사람들은 뭐 예의도 지키고 서로 길을 가다가 양보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성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투기하는 거를 가장 미워한다.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는 여자는 죽여서 그 시신을 남산 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놔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기하는 여자의 피를 나눈 사람은 누구예요? 친정의 부모나 친정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자 집에서 시신을 찾아가려면 그 당시 폐물이라든지 소라든지 말과 같은 귀중한 물품을 많이 내야 비로소 내준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묻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땅에 묻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하는 계사사상의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부를 거기다 무덤에다가 잔뜩 집어넣는다든지, 이 세상에서 왕이나 귀족을 위해서 봉사하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도 이런 그 계세사상의 증거다. 그래서 신분 계급도 죽은 다음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분 문화를 언제부터 사람이 땅에 묻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부석지 시대부터 이제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석기 시대의 무덤은 발견된 게 없어요. 부석기 시대 유적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대개 8만 내지 7만 년 전부터 부석기 시대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신석기 시대에는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그냥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 시대에 나와요. 청송기 시대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영천에도 고인돌이 많아요. 특히 저쪽에 영천댐 그 수몰지구에도 많았고 그 밑에도 지성묘가 많이 있어요. 지성묘. 그 다음에 그 무덤은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뭐 밥그릇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밥그릇과 숟가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자기가 좋아했던 장신구라든지 또는 밥그릇과 숟가락 같은 기본적인 물품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유물을 넣는 풍습이 오늘날까지도 땅에 묻고 거기다 사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집어넣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물인데, 삼국시대가 되면서 정치 권력이 생기면서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많은 금붙이라든지 뭐 유물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하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무덤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 저 세상에서 영혼이 살기 위한 그 기본적인 생활 집에서 이제는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위 고총고분이라고 하는 높은 큰, 경주에 가면 그 큰 고분들이 산봉우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유물도 부장하고, 그리고 순장에서 내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을 같이 묻어서 그 순장도 시키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글자로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무덤을 통해서 실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무덤, 고분 문화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그런 경주의 그런 큰 무덤들, 고령 지산동에 가면 그런 산봉우리 같은 산꼭대기에 있는 무덤들이 그 특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분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실 고분시대란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소위 패총이라고 그 조개무지 속에 있는 그 무덤을 발굴했더니 이런 이제 폐각들이, 패총이 이렇게, 패총은 조개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듯이 불껍데기, 조개 껍데기 갖다 버린 게 오랜 세월 몇백 년 이렇게 쌓이면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신석시대 무덤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팔, 다리가 이렇게 있는. 근데 이게 그런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4,000~5,000년 된 뼈가 어떻게 안 썩고 이렇게 남아 있느냐? 바로 요 폐총 때문에 조개 껍질이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뼈가 썩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이런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발찌. 여기 뭐 젊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팔찌 한 분들은 안 되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팔찌, 오른발 쪽에 이런 조개 요거는 뭐죠? 그 멧돼지 앞니빨을 가지고 만드는 발찌를 여기 오른발에 차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장신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다. 이건 지성묘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죠. 이건 강화도에 있는 지성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지성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와 저쪽에 전라북도 고창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그 탁자성처럼 요 밑에 이렇게 돌을 고여서 큰 돌을 올려놓은 이런 지성묘도 있어요. 지성묘를 발굴하는 거죠. 쭉 있으면 이런 큰 돌 밑에 그 받침돌인데 이거를 제거하면 어떤 게 되느냐면 그 큰 돌을 제거하면 이 가운데 이렇게 마제 석검이라서 이렇게 가른 돌 칼이 있고 이런 사이에서 이런 그 돌칼이나 화살적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 유물을 집어넣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삼국이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에는 적서총이라고 그래서 돌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층계를 만들어요. 백제는 백제 그 귀족들이 백제 왕족들이 다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한성 백제 때는 적석총 고구려 무덤들 형식을 딴 것들이 있다가 이제 부여로 내려오면서부터는 회열식 석실묘. 무령왕릉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보통 벽돌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회열식 석실묘라고 그래요. 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마총 다 가보셔요. 적석 목곽분이라고 그러고 가야는 특히 이제 대가야의 그 수열식 석실분으로 이제 이게 지반이라고 하는 만주 쪽에 압록강 건너 북편에 있는 고구려 적석총 무덤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계단이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이제 석실을 무덤 방을 만들어 가지고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런 적석총 가운데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게 장군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만주 여행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엄청나게 돌을 잘 다듬어서 이거 뭐 광개토왕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시신이 들어가는 석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라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가야 고분인데 가야 고분은 지산동 고분군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을 생각해 보시면 뒤에 산성이 있고 주산성이라고 산성 밑에 산 봉우리 끝에 높은 그 줄기를 따라서 고분을 산봉우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돌을 싸서
이제 석실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실이 넓이 대 길이 대 넓이가 5대 1로 굉장히 긴 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야고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순장곽이 가야고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람이 죽으면 왕이 죽는다든지 귀족이 죽으면 그 밑에 노비를 죽여서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순장곽이 하나 있는 단곽 순장이 있고, 순장곽이 여러 개 있는 다곽 순장이 있어요. 그럼 보면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에 고분이 700기가 있어요. 이런 봉투.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빨갛게 포도송이처럼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사진을 속에다 한 거지만 700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기가 주산성이고, 그 능선 꼭대기마다 산봉 꼭대기에 이렇게 고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세계유산에 지금 가야고분 7대 7개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신청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실사를 하러 유네스코에서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석 후로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고령에, 여기 고령 읍내고 여기에 산성이 있어요. 주산성이 그 산 능선 꼭대기를 따라서 이렇게 700기가 있는 거죠. 이 능선에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어른이 키가 요만한데 고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엄청 큰 산봉우리처럼 돼 있는 게, 가야고분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만든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이런 발굴할 때 이제 산 꼭대기에서 발굴하니까 여기가 고령 없는데 이걸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고, 이 안에 시신과 유물을 집어넣고 돌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요. 근데 요거는 좀 여기가 돌이 없어졌어요. 제가 발굴을 했는데 돌이 없어서 이게 독을 안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돌 뚜껑이 덮여 있고 2m 가까이 되니까 서서 막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뻥뻥 발로 차면서 다녀가지고 뭐 금붙이만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야고분이. 그래서 가야고분이 이제 이 보면 이걸 가지고 이게 가야고분 발굴인데, 여기가 주인공 들어가는 방, 여기에 순장곽 하나 가진 단곽 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들어가는 방과 순장곽을 하나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호석이라고 고분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걸 봉토로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높은 봉분을 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산동 44호분이라고 하는 제일 우리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중에서 40명을 순장한 44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주인공이 들어간 방과 32개의 이게 순장곽들의 순장한 사람들의 무덤을 한 봉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 창고방이 2개, 여기서부터 1, 2, 3, 4 쭉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32개. 그래서 주인공의 머리맡과 발치, 여기 창고에 창고 지키는 사람 하나, 또 창고 지키는 사람 해서 여기에는 부부를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순장하기도 하고, 어린애와 엄마를 같이 넣기도 하고, 어린애와 아버지를 같이 넣기도 해서 한 40명을 순장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장 고분에서는 현재까지 제일 많은 순장을 한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40명을 순장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금동관, 그다음에 귀걸이, 토기 이런 것들이 가야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가야 고분의 다른 또 모습인데 여기는 이게 73호분이라는 건데 이렇게 주인공이 들어가는 여기 목곽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 돌을 가지고 쫙 주변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돌들을 들어보니까 그 돌 속에 이렇게 순장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한 사람, 이쪽에 그러니까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여기 주인공 들어가는 요 가운데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젊은 여자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어요. 오늘은 순장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주인공이 있고 왕이 젊은 여자 셋이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는 부부라고 생각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머리 방향을 반대로 여기도 머리 방향을 반대로 여기 남자 한 사람 여기 남자 두 사람 그리고 봉분 속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순장한 사람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을 순장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순장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뼈는 없었지만 여기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유리구슬 목걸이 고곡이 달려있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다음 이런 다른 또 순장 고분이에요. 여기에는 여기 창고방이 하나 있고 여기 주인공 들어가는 방이고 요게 다 순장각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 한 마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순장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소를 손지 말인지 그 말뼈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순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이게 가야고분의 특징이다. 이게 또 다른 가야고분인데 여기 주인공이 들어가고 여기도 창고인데 순장각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 밑에도 순장각이 있어서 5개의 순장각이 있는 고분. 이게 순장당한 사람, 순장각 안에 순장당한 사람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리고 이쪽에 머리가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이제 갈비뼈 이렇게 있고 머리맡에도 유물을 집어넣고 여기 발치에는 이렇게 따로 여기 칸막이를 해가지고 여기에 더 많은 유물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조금 그래서 요게 머리고 이 사람이 언제 귀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또 여기 등뼈, 이게 척추. 이거는 뼈는 없는데 여기도 사람이 순장당한 사람이 하나 누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주인공 머리맡에 이런 게 있었어요. 뼈가 없어도 여기에 유리구슬 목걸이가 이렇게 있고 고곡이 가운데 달려 있고 귀걸이가 금제 귀걸이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 없이 그냥 그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이 주인공을 보살피라고 묻었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순장시키는데 어떻게 죽였냐,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유골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유골이 퍼져 있어요. 이런 것은 뇌를 수술한 뇌수술 흔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콩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도끼나 칼로 예리한 둔기로 쳐서
죽였을 것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런 것은 아마도 그거 뭐죠? 사약, 마약이나 사약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건 성주의 모습인데 성주 고분인데 이 고분을 발굴할 때 이게 순장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뚝을 남기고 발굴해. 이 토층에 여기 주인공 방이 들어가 있고 여기 곽이 있으면 만약에 동시에 묻지 않았으면 순장이 될 수 없는데 이 토층의 흔적을 통해서 묻었다가 다시 파고 집어넣었으면 여기에 판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판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끼고 나니까 이런 딱 이렇게 돌뚜껑이 덮여 있고 여기도 이거는 돌뚜껑이 깨져서 내려앉았고 근데 야 이거는 발굴을 할 때 다 위에 봉투에는 도굴 흔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굴 흔적이 없어서 야 여기는 아마 많은 물건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고 이걸 이제 개석을 드러내고 봤더니 근데 여기 조금 이런 돌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돌뚜껑을 드러내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만 돌이 없어.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깨진 돌을 드러내고 나니까 여기 한 300점 정도의 토기, 철기, 뭐 난, 마구 이런 것들이 더 있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까만 조그만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주머니 칼이에요. 주머니 칼. 도자라고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여기 주머니 칼을 꼭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자 새총도 만들어주고 뭐 나차루도 고치고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장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여기 누워서 칼 차고 누워 있었는데 뼈는 다 썩어 없어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일로 결국은 도굴꾼이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속이 하나도 없어요. 톡이 한 점이 없어요. 톡이 조각만 요 돌틈 사이에 있었고 요 돌틈 사이에 끼운 금제 귀걸이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도굴꾼들이 굉장히 이건 전문 도굴꾼이죠. 요 틈으로 들어오면 요거만 틀고 여기로 들어와서 아까 돌이 덮여 있었던 것이니까 다 가져.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고분에 이건 한 500점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 빈자리도 여기 순장자가 한 사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유물을 쌓아 집어넣냐면 이렇게 한 500점 정도. 그래서 3층으로 토기를 쌓고 여기에는 이 고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반대로 방향으로 이쪽으로 하나 넣고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넣어서 세 줄을 넣었어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제사 제물을 놓을 때 무슨 조유리시라든지 홍동백서 이렇게 놓는 식으로 여기에서도 그때도 아마 뭐 놓는 방향과 그 절차가 있었을 거라는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가야에서 유일한 벽화고분이 이제 나왔는데 고령에서 그 백제무령왕릉과 비슷해요. 백제무령왕릉은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비해서 고령의 벽화고분은 돌을 싸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정에 연꽃을 그려놨어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야에도 불교가 들어왔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요거는 요즘 근래에 쌓은 이
시멘트 브록인데 여기가 있고 이게 가야 시대. 여기 천장에 연도 천장에 아직도 연꽃 무늬가 남아 있어요. 원래는 요 벽에도 다 회칠을 하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회가 다 탈락해가지고 요즘은 이쪽 벽에 있는 벽화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속에 여기는 왕이 들어가는 침대, 왕의 침상. 이거는 왕비의 침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 조금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쭉 돌 쌓은 것들. 복도라고 그러는데 복도 천장에 이런 연꽃 무늬들이 쭉 그려져 있고 이런 데도 회를 칠한 흔적이 있는데 처음에 1963년에 도굴돼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데도 조금 그림이 남아 있었다는데 요즘은 좀 하나도 안 없어요. 이렇게 아까 봤던 여기 왕의 그 관대가 놓여 있던 자리고 왕비의 관대가 있던 조금 왕의 관대가 조금 넓어요. 그리고 여기 돌을 쌓고 회칠한 흔적들이 보이죠. 여기가 도굴꾼이 뚫고 들어온 아주 정확하게 뚫고 들어온 그거예요. 이거는 백제 무령왕리 벽돌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도 현실 천장에 고분 천장에 있는 연화무늬.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연꽃 무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신라의 이 적석 목각본인데 신라는 어떠냐? 아까 가야는 산 정상에다가 만들었었는데 경주 시내 평지에다가 신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지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목관과 목각을 놓고 그 위를 네 돌로 쌓아올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천마총, 황남대총, 뭐 일제시대 발굴한 금관총, 서봉총, 은영총 이게 다 그런 적석 목각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라의 평지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가 이제 그 제일 경주에서 제일 높은 그 노소동 고분군이고, 요게 98호 이 황남대총이고, 요게 천마총이에요. 근데 요것만 하고 조금 쉬어야겠네. 1973년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5.16 혁명 이후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까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는데 외국인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구경시켜 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발굴을 했더니 발굴하는 고분에서 다 금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제일 큰 이 98호분을 발굴해라. 그래가지고 그 발굴을 해서 나온 거기서 금관이 나오면 그 고분을 잘 볼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이 고분이 제일 큰 98호분 황남대총이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가 120m고 여기서 높이가 60m예요. 엄청난 건데 이거 발굴해라 했더니 1972년에 발굴해라 그랬더니 당시 그때는 문화재청이 없었고 문화재 관리국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고고학 수준이 이거를 발굴한 경험도 없고 발굴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일제시대 발굴할 때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기 참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인부로 이제 발굴했던 건 참가만 했기 때문에 몰라서, 자 이거 대신에 이거는 크니까 겁이 나서 못하니까 우선
이거보다 3분의 1로 작은 155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실험으로 발굴해 보고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이 큰 걸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할 수 없이 그러면 못한다니까 그걸 해라. 그래서 155호분을 먼저 발굴을 했어요. 당시 어떻게 됐냐면 이 60m니까 굉장히 동산이에요. 그 산을 사람들이 등산하는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다 집들이 있어요. 이런 데 발굴했던 이런 건데 이거 고분 옆에 이런 집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초가집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적성 목각분이 이런데 나무 관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왕이 들어가고 부장품을 넣고 그걸 다 합해서 이런 목각을 만든 다음에 이 목각 위에 이게 7m예요. 7m. 7m의 머리만한 돌을 잔뜩 집어넣어서 쌓고 그 위에 전체 12m 높이로 봉투를 쌓았어요. 그래서 근데 목각이 무너져서 내리니까 썩으니까 이 여기에 이렇게 쌓았던 돌들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돼서 수평으로 쌓았던 봉토가 이렇게 경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금관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금관이 여기 155분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조금 순서가 잘 도굴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왜 도굴 영화 같은 거를 만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쇼생크 탈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셨나요? 쇼생크 탈출이 뭐냐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이 그 방에서 숟가락으로 자기 방 밑을 뚫어가지고 저 굴을 파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영화예요. 근데 그 벽에 여배우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띄면 이렇게 굴을 파서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이 보이는 요 조그만 금관이 있어요. 이거는 금관청 금관인데 이렇게 출자형 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관청 발굴할 때 일제시대 이게 초가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5.16 혁명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과 후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고 새마을운동이기 이전에 생활개선운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까지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시골의 부뚜막은 흙부뚜막이었어요. 시멘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흙부뚜막이니까 뭐 밥하다가 튀면 그거 집어서 그냥 물에다 씻어서 먹고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5.16 이후에 시멘트 공장을 세워가지고 충주에 비료 공장도 세우고 그래서 산업 경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의사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도굴꾼이 아까 봤던 그런 도굴꾼이 이런 금관을 가지고 와서 이거 내가 어젯밤에 발굴한 건데 도굴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도굴했다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발굴했다고 캔 건데 이거 사시오. 이거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집하던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라 금관은 다 이렇게 한자로 출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자형이 아니에요. 조금 벌어졌어요. 조금 아주 작고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어딘 나를 속여, 나하고 얼마나 그 거래를 해왔는데 이딸 가짜를 가져와서 나한테 파느냐고 내쫓았어요. 아, 이거 진짜인데 내가 어제 판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수집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이게 이제 통하니까, 야, 그놈 자식, 그 나쁜 놈 나한테 가짜를 가져왔던데 너한테도 갔냐? 왔더라. 뭐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토다 그게 걸렸어요. 경찰에 걸렸어.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이 취조를 해서 몇 개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를 꽝 치면서 여보, 사람 뭘로 보고 그래? 난 진짜만 취급하지 그런 가짜는 취급 안 해. 나를 풀어주면 내가 또 하나 캐다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요거예요. 이렇게 고분이 있으면 고분 옆에 아까 여기 초가집 있잖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생활 개선 부엌 고친다고, 그 복 고친다고, 복 고치려면 어떻게 파내고 시멘트 발라야 되니까 한 대야씩 파가지고 요로 뒤로 해가지고 요 밑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걸 발굴하려면, 저 도굴 하려면, 아까 이게 무슨 5m, 7m 이런 데인데 이걸 다 드러내야 여길 갈 수가 있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가야고분은 돌 뚜껑이 덮여 있고 돌수의 방이 그냥 공간이 돼 있는데, 신라의 경우는 이렇게 아까 봤죠? 꼭 다 찼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 밑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도굴을 하고 이걸 꺼내왔어요. 도굴품 잡아서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애기금관이라고, 교동금관이라고, 교동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천마총인데 155호분인데 여기를 봤더니 금관이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제 허리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천마도가 나왔어요. 신라 때의 그림이. 그래서 처음 나온 천마도,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었더니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고분을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금관도 우리나라 지금까지 발굴된 금관 중에서 가장 큰 금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8화 아까 이걸 발굴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73년에 그 옆에 있는 황남대총 큰 고분도 60m짜리, 높이가 60m예요. 그걸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관이 나왔지만 다 한 다음에 이게 훨씬 더 관람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천마총은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전시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하게 됐어요. 이게 천마총 금관.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쉬시겠어요? 10분간 휴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영천시의 관내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그 40곳 이상의 고분군들이 있어요, 영천에. 근데 아까 봤던 그런 큰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라든지 경산의 임당동 고분군과 같은 그런 큰 고총 고분군은 영천에는 없어요. 조금만 그 대표적인 걸로 여기 호국원이라고, 저기 국가 유공 군인 그 묘소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리라고 그럽니다. 그 청정리의 고분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런 고분들이 나서 이렇게. 요거 보충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또랑을 이렇게 파서 물이 이 고분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돌을 조그만 것들만 남아 있고 여기에서는 순장 같은 순장 고분은 없어요. 거기서 나온 토기들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모양들은 이게 다 신라 토기다. 여긴 물론 신라 지역이니까 일찍이 신라 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신라 토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명철을 하고 이제 고분 출토 자료를 보면은 이게 그 가야 금관이에요. 대가야 금관. 그래서 이거 조금 보기 전에 이것은 대가야의 그 금관은 초하형 그 꽃봉오리 내지는 나무형으로 돼 있고 신라는 아까 우리 잠깐 봤듯이 출자형이라고 그래요. 그 한자 출자가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귀걸이든 중요한 이제 장신구의 귀걸이는 대가야는 가는고리 그 세환이식이라고 그러고 머리 귀에다 꼽는 부분이 가늘게 돼 있는 건 가는고리 귀걸이. 그다음에 신라는 굵은 고리 귀걸이 태환이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가야 금관은 현재 이거는 국보 133호인데 리움 이 삼성의 그 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도굴품인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거를 팔다가 한 데가 이거 엄청 비싸니까 국내에서 살 사람이 없어서 이 도굴꾼이 일본으로 판매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으로 판매하기 직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이 이거를 고액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안 넘어갔어요. 삼성을 욕하는 괜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문화재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썼어요. 그 리움 미술관에 그 있는 많은 이 유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외국으로 갈 거, 일본으로 특히 갈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가야금관인데 이것도 고령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쿄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도쿄 국립박물관에 이거는 오구라 콜렉션이라고 오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대구에 살았는데 남선전기라는 전기회사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유물을 한국 유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고령에 있는 유물 그 고분을 경찰을 앞세워서 도구를 해가지고 화차로 그 화물 기차 몇 칸을 다 채워서 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오구라 콜렉션이라는 콜렉션을 만들고 있다가 오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도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뭇잎 모양, 꽃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신라 거예요. 이거 금관총 금관이죠. 출자형으로 되어 있고 사슴뿔 모양의 이런 그 옆에 장식품이 있고 고곡이 여기 고곡과 영락이 달려 있고 여기는 수식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마총 금관이에요. 제일 커요. 이게 출자가 산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제일 화려하고 고곡도 많아요. 요게 그 교동금관이에요. 애기금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2cm, 23cm 되지만 요거는 7cm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제 금동관인데 고령에서 나온 거예요. 고령 지산동 고분 45호분에서 나왔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게 또 고령에서 나온 금동관인데 이건 뭐 부처 뒤에 있는 광배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광배형 금동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양쪽에 대칭되게 꽃봉오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뭐 솥불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동그란데 이게 사가서 없어졌는데 이거하고 모티프가 똑같은 게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그 후쿠이현이라고 저 동북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현인데 니혼 마츠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고분에서 나왔는데 이 뭐 비슷해요. 아까 그건데 이 디자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좀 투박하고 좀 치졸한 그런 건데 이거 비교해서 보면 이게 대가야 거, 이게 일본 거. 아마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줬다 대가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오늘 출자형 금동관인데 이건 대구에서 나온 거예요. 대구 그 비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건데 출자형. 그러니까 출자형 금동관이나 출자형 그 은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신라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산동 고분에서 나온 출자형 금동관. 이거는 경산 임당동 고분군에서 나온 출자형 금동관이에요. 이거는 가는고리 귀걸이. 이게 가는고리. 가야에 그서 만드는 가야 귀걸이인데 이거 고령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머리 귀에다 이렇게 꽂고 여기 장식. 그러니까 요즘 그 하고 다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야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가는고리 귀걸이. 이거 전체 이제 가야 고분군의 귀걸이고, 이건 신라 귀걸이에요. 붉은 고리, 태완이식. 이건 천화총에서 나온 건데 붉은 고리. 이 귀걸이를 어떻게 무거워서 다느냐인데 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거는 얇은 금판을 이게 꽉 부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금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시 뭐 디자인은 잘 이쁘게 만들었죠. 붉은 고리 귀걸이 중에서 제일 화려한 누금 귀걸이라고 그러는데 요 금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든 신라 귀걸이. 이거는 경산 임당동에서 나온 귀걸이인데 역시 신라 태완이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토기, 신라토기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토기는 이제 토기 이름으로 고배, 장경호, 발현기대, 통영기대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대개 낙동강 서쪽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낙동강 서쪽에서 나오는데 그 가야투기의 특징은 곡선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형태라서 예술성이 강조된 그런 토기고, 이제 그 이렇게 받침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걸 투창이라고 그러는데 투창이 상하가 일치한다. 무늬는 잔 물결 무늬를 했고 형태는 이 다리가 한자 팔자처럼 이렇게 벌어져요. 곡선으로 벌어지고 그리고 S자형 곡선을 그린다. 부드럽다고 아까 그랬는데 S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거에 비해서 신라토기는 고배 대부장경호 이건 뭐 비슷한데 대개 낙동강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직선적이고 여기는 곡선적이라고 그랬는데 직선적이고 좀 투박한 느낌이 든다. 신라토기는. 그래서 특히 신라토기는 가야토기는 예술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신라토기는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투창은 가야토기는 상하가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투창이 상하가 엇갈리고 또 신라토기에는 뚜껑에도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무늬도 여기는 물결무늬, 곡선무늬에 비해서 직선무늬 또는 원점무늬 나중에 이제 보면 알 거예요. 형태는 몸통의 신라토기는 각이 져요. 여기는 팔자로 벌어지거나 S형 곡선을 S자형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각이 지고 직선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가야토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물이나 음식을 담는 요 그릇이 이렇게 깊질 않고 낮고 이게 투창이에요. 투창이 아래 위가 일치되게 뚫어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대각이 이 다리가 받침대가 여기서 이렇게 한자 팔자처럼 이렇게 벌어져 나간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 고배는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이거는 이제 그 장경호라고 그러 목긴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작은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고 여기서 각이 안 지고 그냥 부드럽게 곡선으로 내려간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그 가야토기의 아주 원통형 기대라고 그래서 이런 상당히 제사용 이것도 토기죠. 이게 이제 목긴 항아리 대표적인 가야토기인데 요 목에 이렇게 찬 물결무늬가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몸통하고 목하고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요게 둥그르기 때문에 혼자 쓰질 못해요. 이거 뒤에 받쳐놔서 쓴 거예요. 뚜껑에도 이런 작은 점열문이라고 그러는데 점이 찍혀져 있고 이 뚜껑도 구멍이 없이 그냥 단추형 뚜껑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가야토기이다. 이게 가야토기예요. 다 이게 고령에서 나온 것들인데 밑이 둥글어서 혼자 서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혼자 이걸 장경호를 혼자 서 있지 못해서 이렇게 가야토기는 그릇 받침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가야토기인데 이것도 투창이 상하가 일치되게 뚫어져 있다. 일렬로. 이건 신라토기 고배예요. 근데 이 배신이 이 그릇이 여기 깊고 여기 이렇게 팔자로 버져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상하가 엇갈리게 지그재그로 뚫렸어요. 이쪽이 있으면 여기 막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고 여기 막혀 있고 이렇게 엇갈리게 뚫어져 있다. 신라토기예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경주에서 나온 토기인데 배신이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직선도 내려오고 투창이 엇갈리게 뚫어져 있다.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라토기의 대표적인 대부 장경호. 이게 받침대가 붙어 있는 장경호다. 그래서 아까 가야토기는 여기가 싹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거 직선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각이 져서 이렇게 한 번씩
여기서도 각이 져서 내려오고 이 직선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가야토기는 물결 무늬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가야토기에 없는 게 가야토기는 여기가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서 있질 못하는데 이 가야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여기다 이렇게 받침대를 세놓으면 혼자 잘 쓸 수 있는 거를 왜 기대라고 하는 데다 또 올려놓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용성이 강조됐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건 천마총에서 나온 대구 장경. 다 보면 직선직이고 그래서 각이 져서 내려오고 여기 대각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신라톡이다. 이거는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건데 여기 대각에 있는 것도 2단으로 됐을 땐 이렇게 엇갈리게 뚫어져 있고 여기 뚜껑에도 이런 구멍이 뚫어져 있어. 신라통이 여기도 뚜껑. 여기 뚜껑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아주 이거는 경산 임당동에서 나온 건데 아주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죠. 뚜껑에도. 그리고 여기도 직선으로 내려가고 배신이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대각도 직선으로 뻗어져 있고 상하가 엇갈리게 뚫어져 있다. 아주 대표적인 신라통이죠. 이렇게 고배인데 상하가 엇갈리고 직선적이고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이 놓고 이게 상하가 일치되고 상하가 엇갈리고 배신이 낮고 배신이 깊고 이건 이렇게 한자 팔자로 벌어지고 곡선적인 데 비해서 직선으로 내려오고 그런 차이. 뚜껑에 단추형 뚜껑이고 이렇게 점열무늬라고 그래서 이런 작은 잔잔한 무늬가 들어가 있다. 이건 가야 신라. 또 가야토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서 있질 못하니까 이렇게 받침대에다 올려놓는데 상하가 일치되고 이것은 직선적으로 내려오죠.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야는. 이건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각이 져서 여기서도 한번 각이 져서 받침대가 붙어 있는 게 가야토기 신라토기. 자, 건제 토기는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 고분에서 어떤 음식물들이 나와나 그러니까 그때 제사용으로 또는 생활할 때 먹던 음식이 어떤 거였냐. 보통 보면 생선류는 누치, 대구, 청어, 고동, 소라, 게 특히 상어가 나와요. 상어. 돈백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누치는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바닷고기인데 누치만 강에 나오는 거예요. 낙동강 수계에서 주로 잡히는 잉어과에 속하는 그 민물고기인데 자라면 뭐 1m 10cm까지 자란다고. 큰 거는 가축어는 닭뼈, 꽁뼈가 나와요. 그리고 곡물은 벼, 기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과일은 복숭아, 감, 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토기는 건 고분을 만들 때 그 단계마다 투망으로 멋지게 해서 던져서 고기를 잡지만 그 가야 시대에는 이게 누치 새끼예요. 이런 걸 이제 잡는데 가야 시대는 이런 어망추가 고분에서 나와요. 그물을 만들 때 밑에 그 하는 어망추인데 이런 걸 가지고 그물을 만들면 이렇게 엉성한 그물이에요. 아까 그런 투망 던지는 그런 그물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걸로 잡았는데 다 큰 누치는 이렇게 커요. 1m 10cm. 잉어하고 비슷해. 잉어과에 쌓여서. 근데 요즘도 고령시장에는 4일, 9일, 5일장이 열리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누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 이제
오래간만에 장날 모여서 회를 한 접시씩 하는데 아마 가야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대구 한 토막. 제사를 이제 제사용으로 이렇게 제수용으로 대구 한 토막을. 요거는 잘 어둡지만 꽁뼈가 있었어요. 요거는 고둥, 조개. 이거는 이제 그 조개 껍질로 만드는 국자인데 고분에서 나오는데 이 조개가 야광패라고 해서 오키나와에서 나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거를 오사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아마 거기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산동 고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야광패가 소라 모양 생겼는데 이 점선을 따라서 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점선을 따라서 오리면 이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국자가 되는데 다 이제 부서졌지만 고분에서 나와서 아까 40여 명 순장한 지산동 44호번 주석실, 그러니까 주인공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탁 반마리, 탁 반 쪽에서 제사 지낸 거죠. 요건 닭 한 마리. 요건 벽시. 아마 이 안에 벽시를 넣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밤. 이거는 감. 아주 특이하게 고령에서도 그렇고 경산에서도 그렇고 복숭아씨가 나요. 복숭아. 근데 요즘은 현대에는 복숭아는 제사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고대에는 아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상어뼈, 돈베기 뼈예요. 이게 경산 임당동에서 나왔는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돈베기 문화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따지는데 영남 지방에서도 성주에서는 돈베기를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구 또 이 영천은 뭐 물론이지만 저 부산 이쪽 지역에서는 돈베기가 없으면 제사도 그렇고 잔치에서도 돈베기 없는 잔치, 없는 그는 본대 없는 그 제사고 아주 이 돈베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걸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베기가 유명한 데가 어디죠? 영천중앙시장이에요. 영천중앙시장에도 아마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앙시장에 가면 뭐 추석 아니래도 항상 돈베기가 많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데가 경산 자인시장에 가면 또 돈베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제가 저기 영천중앙시장에 가서 찍은 돈베기 사진. 그래서 아까 그 뼈가 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야.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요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영천중앙시장의 돈베기.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그죠? 그래도 이제 그 대전 이북지방에서는 돈베기를 제사에 안 쓰는데 안동에서는 이거 없으면 그거 없이 제사 지냈다가는 저 쌍놈이라고 아주 이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안동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또 그런 집들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돈베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영천으로 살아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 쓰기 위해서 다듬은 거고, 이거는 제사에 실제 그 차려놓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분 발굴해 보면 이런 겉에 이렇게 토기편들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실에 한 거죠. 고실에. 요즘도 고실에 해가지고 왜 고기 이렇게 써서 음복하기 전에 쭉 주변에 이렇게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특히 돈베기 전통은 오래 계속된다. 이게 가야 건가요? 신라 건가요? 가야. 크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가야 귀걸이에요. 이거는 신라 귀걸이고, 이것도 신라 귀걸이고 아까 본 거예요. 이것도 가야 귀걸이고. 이게 신라 이제 테스트 잘 들으셨나? 이게 가야 건가요? 신라 건가요? 가야 톡이에요. 사가가 이 투공이 상하가 주창이 일치하고 여기 단추형 꼭지가 있고 쓱 팔자형으로 벌어진다. 이거는요 가야 거예요. 가야. 그래서 쏙 들어가면서 S 라인을 형성하고,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몸매가 S 라인. 가야 톡인 S 라인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신라 대부장경화. 여기에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걸 또 그릇을 올려놓는 바보 같은 가야 놈들, 신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직선적이고 무늬도 직선. 이것도 직선. 여기도 각이 져서 내려온다. 자, 이거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대로 찍었어요. 좀 멀어서 저 잘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신라인가요? 가야인가요? 가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다. 이거는요 이제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신라 같고 어떻게 보면 가야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지대 성주라든지 또 저쪽에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이는 가야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신라 거예요. 이건 잘 안 보이니까 놔두고, 이거 신라인가요? 가야인가요? 신라예요. 잘 들으시고 잘 보셨네요. 이거는요 저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신라. 네. 이것도 뭐 전형적인 신라 거죠. 받침대가 붙어 있고 직선적이고.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가끔 나와요. 신라, 이게 형태는 신라인데 아주 전형적인 신라 톡이죠. 이거는요 신라인가요? 가야인가요? 신라예요. 이거 구멍 뚫어져 있고 엇갈려 있고 직선이고. 이건 이제 약간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건데 기본을 보시면 돼요. 이거 신라인가 가야인가요? 신라. 네. 이거는 흑백으로 일부러 처리한 거예요. 신라인가 가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가야. 네, 가야. 잘 아시네.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네. 이거는 가야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요 신라. 이건 성주에서 나온 거예요. 성주는 참 특이한데
삼국유사의 성산가야 혹은 벽진가야라고 나오는데 또 낙동강 서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야토기는 한 점도 안 나와요. 다 신라토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주는 가야가 아니라 신라 지역이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기본만 보시면 돼. 가야. 네, 가야예요. 이것도 가야. 이것도 가야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S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아까 봤던 뱀머리가 달린 거예요. 가야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삼국의 고분은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문헌에서 밝히지 않은 것들을 실물한 자료가 된다. 고분자료라는 게. 다음에 고대인의 내세관은 계세사상과 영원불멸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교대인의 그 묘지관은 산성어를 배경으로 해서 능선 정상부의 음락을 바라보는 가야고분이 생기고 신라고분은 평지에 산봉우리처럼 쌌다. 제사음식은 일상음식에는 누치, 낙동강의 일상어류, 집에서 먹던 것들을 제사에 넣은 거고 돈베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돈베기의 전통이 깊다. 가축으로서 닭, 기타는 바다 쪽에 대구, 바다생선. 삼국의 묘제는 고구려는 적석총, 백제는 횡열식 전축분, 신라는 적석목각분, 가야는 수열식 석실분인데 순장이 다곽순장과 단곽순장이 있다. 그리고 분들이 뭐 아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손주나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그 가지고 같이 한번 야 대구박물관이나 경주 여기 이렇게 가야 문화, 신라 문화를 이어간다. 이렇게 천마총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끝났습니다. 예, 혹시 조금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하세요. 가야 토기의 위치 붙는 거는 혹시 낙동 강변에서 주로 문화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둥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낙동강이면은 왜 둥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당에서 모리밭 쪽에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은 거 쓰고요. 그럴 수도 있겠나요? 또 다른 질문. 강의를 워낙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